처음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지금 같지가 않았어요. 2016년도부터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폭력 변호사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정말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안 계셨어요. 어찌 보면 새로운 이제 분야였고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니 무슨 애들 싸움의 변호사냐라고 하면서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시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았었거든요. 이 학교폭력이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이 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렇게 한 학생 인생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거를 애들 싸움으로 치부할 수 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어요.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그 심의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제도를 이렇게 개선을 할 때도 가해자의 불이익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제도적으로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 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책은 좀 부모님의 관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면 좋을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책을 출간을 했었고, 두 번째 책은 학생들,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정작 이제 부모님에 대한 책을 출간을 하고 보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겪은 일이고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어떤 제도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좀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출간했던 책이 두 번째 책이었고, 그러면 지금 이 세 번째 책은 뭐냐, 이제 학교폭력을 경험을 했던 과거의 피해자들 또는 현재 진행형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스스로 일상에서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학교폭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내로 들어온 게 2012년도예요. 그게 이제 대구 중학생 그 자살 사건이라고 해서 그 학교폭력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그 피해자 학생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이제 찍혀가지고 그게 그 당시 2012년도에도 사회적인 공분을 사게 됐고, 이제 문제는 뭐냐,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아주 교묘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비물리적인 폭력, 정서적 폭력으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서적인 폭력에 대한 피해는 객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피해 부분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피해자 스스로도 내가 그냥 남들보다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가? 정신력이 부족한 건가? 내가 너무 나약한가 봐. 이런 식으로 또 자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형적인 학교폭력과는 실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부터 제가 무슨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 문제에 큰 뜻을 가지고 변호사 생활을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 어느 중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 변호사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돼서 거기서 학교폭력 사건을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 학창 시절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이런 제도도 없었는데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학교에서 이런 위원회가 열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라든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리는 작은 법정과 같은 기구가 열리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경험했던 거를 블로그에 이제 수기처럼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 전국의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상담 전화가 온 거예요.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너무 어려워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거의 반 대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사이버 폭력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개월간을 그 반 단체 채팅방에서 뭐 외모 비하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거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그 남학생, 피해 학생의 이름 자체가 그냥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피해 학생의 이름이 무슨 욕설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너 뭐 하면 너 누구누구누구 너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친구 앞에서 그렇게 올리고, 뭐 몰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스꽝스럽게 나온 사진을 또 게시해서 자기들끼리 뭐 낄낄대고 웃고, 이거를 부모님이 알게 되셔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이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A4 용지로 텍스트 파일을 전부 다운받아서 확인한 내용만 거의 한 1500페이지 정도 됐었거든요. 그나마 추려서 가장 그 가해를 했던 7명만 신고를 했는데, 처음 신고할 때부터 학교에서는 이거 학교폭력 아니다, 입시에 이제 직결이 되는 거고, 이 사건 자체를 축소 은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서도 이제 사안조사한 후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회의록도 보니까 가해 학생들은 어느 누구도 출석도 하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역시도 이 제도에 좀 한계를 많이 느껴가지고, 이 피해자는 이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좀 회의감이 들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사안조사와 위원회까지 열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이 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그런 이제 변화가 또 생겼었거든요. 저 역시도 그 피해 학생한테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 아무리 이게 뭐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에 좀 부채감처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 이제 피해자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일단 그 더 글로리가 배경이 뭐 2004년, 2005년 이제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마든지 학교폭력이 축소 은폐될 수 있었던 그런 학교의 현장의 모습도 잘 그려냈었고, 그 교과서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우유를 붓고 막 그러면서 괴롭히는 모습이 이제 나와요. 근데 그 주변에 대다수의 그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도 않고 본인들 그냥 공부할 것만 하는 그 모습이 잠깐 이렇게 비춰지면서, 목격 학생들이 이렇게 방관할 때 가해 학생들이 이렇게 가감없이 그 학교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두 번째는 그 가해자들의 타겟이 계속 옮겨가는 게 있어요. 윤소희에서 문동은으로, 그 다음에 또 문동은에서 그 다음 이제 타겟을 옮겨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언제나 내가 타깃이 될 수 있고 가해자들은 타겟을 옮겨서 누구든 피해자로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를 또 잘 그린 것 같더라고요. 그 가해자들이 뭐 나도 저걸 보고 좀 반성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실제 가해자들은 이 더글로리와 같은 드라마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하고 본인한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그렇게 가해자들의 인식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괴롭혔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는 학생을, 그 피해 학생들을 헷갈려가지고 한 가해자가 이제 문동은 보고 뭐 문소희라고 부른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반면에
가해자들은 본인이 가해를 했는지조차 기억도 못하고 때로는 피해자들을 기억하지도 못한다라는 거, 그거를 더 글로리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힘들 때 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는 말처럼, 예, 좀 가장 그 힘든 순간에 나중에 떠올렸을 때, 아, 그때 그 변호사님이 곁에 있었지, 도움을 줬었지 라고 기억에 남을 만한, 네, 그런 좀 변호사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가해자들의 존재가 지금까지는 크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해자들은 피해자분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들이다. 이거를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해자분들 주변에는 훨씬 더 존재감 있고 가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면서 살아온 게 있다면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에게 조금 시간을 주고 싶다. 그래서 온전히 저 역시도 저와 저희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